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자, 이충근의 국제정치입니다. 저희가 개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최근에는 국가 이익, 이걸 내셔널 인터레스트라고 하나요? 그렇죠. 내셔널 인터레스트. 네, 신문지상에 자주 나옵니다만 예. 이게 과연 어떤 맥락의 학술 용어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장관님들, 네,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의 장관이든 간에 나는 우리나라 국가 이익이 나의 행동의 또는 정책의 기준입니다라고 네. 그러고, 또 어떤 나라들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할 따름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국가 이익이라는 개념을 무지하게 많이 쓰는데, 국가 이익은 현실주의 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현실주의 이론가가 저 나라가 하는 행동은 그 나라의 국가 이익을 위하는 행동이야. 네. 그래서 그 국제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은 그 말 쓰면 안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북한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 사회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라고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장관이 됐는데 우리 외교 정책은 국가 이익에 의한 것입니다라고 네. 말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국가 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현실주의 국제 정책에서 도출된 개념입니다. 그 바탕에 현실주의 그렇죠. 이론을 깔고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현실주의자가 아니고 조금 이상적인 사람이라든가 또는 그 현실주의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들이 전부 다 전쟁을 하고 뭐 이익만 따지고 그러냐, 도덕도 있지. 국제 정치가 그 인간들이 하는 건데 거기에 그 따뜻한 면이 없겠어라고 네. 보는 사람은, 자기가 그 말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근데 어쩌다가 장관이 됐는데 또는 국회의원이 됐는데 네. 우리는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그럼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모순이네요.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 이익을 얘기하는 사람은 일단 현실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은 이제 국가들의 사이에는 도덕은 없어요. 도덕은 없고 국가들 사이에는 그 냉혹한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에서 지진이 났거나 뭐 태풍이 불었거나 그래갖고 사람이 많이 죽었을 때 저거 안 됐다라는 마음이 정말 심각하게 있으면, 우리나라가 당한 것처럼 그런 사람은 현실주의자는 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다른 나라 거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지진이 났을 때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을 못해도 고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주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죠. 냉혹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들이 남의 이득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이익을 계산한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현실주의인데, 그래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교과서를 보면은 국가들이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이익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뭐 명쾌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스 모겐소 같은 교수가 국제정치는 결국은 뭐 법도 안 되고 도덕도 안 되고 뭐 프렌드십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은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왜? 그것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또 전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힘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모겐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National interest defined in terms of power, 또는 power defined in terms of national interest. 국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된 힘. 네. 또 힘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된 국가 네. 이익. 그래서 이 국가 이익에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죠. 저는 학생들한테 그거 외우라고 그럴 때 SPPP라고 외워 그렇게 네. 가르칩니다. 국가 이익 넘버 원, security. 안전. 네. 그러니까 목숨입니다. 목숨. 네. 목숨. 안보. 그래서 S. 그다음에는 P는 이제 그 파워, 힘. 네. 안전에서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건 약간 밀리터리한 힘이에요. 네. 군사적인 힘. 네. 뭐 주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P. 이거는 이 prosperity. 번영. 네. 돈. 경제적인 의미의 파워입니다. 네 번째 P는 prestige. 그러니까
자존심 이거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받아오는 거 노벨상 받는 거 국격. 네. 국격 네. 그래갖고 국가 이익은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된다. 시큐리티, 그 파워, 프로스페리티, 프레스티지. 요 네 개가 이제 국가 이익인데 요거를 전부 올리기 위한 행동이 국가의 행동이고 그 올리기 위한 행동을 저 나라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야.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국제정치학자들이 또 재미있는 얘기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시큐리티 이게 최우선순위예요. 두 번째는 이제 힘을 갖는 거, 세 번째는 돈 버는 거, 네 번째는 명예로운 거.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 그 어느 A라는 정책을 했는데 그게 프레스티지에는 많이 도움이 되는데 보니까 프로스페리티에 손해가 가요. 네. 또는 시큐리티에 손해가 갔다. 그럼 그거는 틀린 정책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혹하게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 주한미군 나가는 게 더 좋아. 우리나라도 이제 괜찮은 나라야. 그래서 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주한미군이 나가게 돼서 우리의 프레스티지가 올라요. 네. 거기까지 보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맞는 정책입니다. 근데 세큐리티는 확 떨어지니까. 시큐리티는 확 떨어질 뿐만 아니라 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프로스페리티에 손해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전비 부담, 그러니까 미군이 빠져나간 그 전력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국제적 신용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프레스티지는 네. 올라갈지 모르지만 네. 앞에 있는 SPP가 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외국 자본 다 빠져나갈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틀리는 정책이죠. 그거는 틀리는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시큐리티가 안전하지 못한 나라는 모든 정책을 그 시큐리티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거보다 다른 거보다도 국가의 우선순위. 네. 근데 그 어느 나라든지 그건 똑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받은 거 무지하게 좋은 일이지만은 때로는 그거보다는 다른 것이 더 먼저일 수가 있다라는 그 얘기죠. 국가를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 국가 이익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국가 이익의 최고는 국가 안보고 그리고 국가 안보 문제를 그 다음 순서라면은 이제 우리가 뭐 프레스티지도 생각하고 다른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아주 간결하게 뭐 힘든 개념이지만은 간결하게 정의를 해놓은 것이죠. 아까 이제 이웃 나라의 뭐 지진난 예를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휴머니즘과 뭐 낭만주의도 인생을 사는데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이 국내에서는 물론이죠. 우리 국민들끼리는 물론 그 질서도 있고 뭐 도덕도 있고 존경도 있고 그런데 국제 사회에서는 이제 어느 날 네. 그런 그 우리가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뭐 이 나라들의 관계가 우리가 그 프렌드십 관계처럼 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언제냐? 우리가 상상한다면은 지구보다 문명이 더 우수한 별이 우리를 침략했다 그러면 그때는 지구가 뭉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때는 우린 지구인이라는 그걸 가지는데 또 다른 이제 아이덴티티가 그렇죠. 생기겠죠. 아이덴티티가 생기는데 지금 아이덴티티의 맨 최고 단위가 국민입니다. 우리는 한국 국민이고 네. 쟤는 일본 국민이고 근데 그 국민과 국민 사이의 단계에서는 그 도덕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아이덴티티가 지금 이제 국가에서 끝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네. 그래서 그 지구에 한 200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전부 자기 나라 그 국민이라는 그 범위 내에서 국가 이익도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힘센 나라지. 네. 그래서 높은 나라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존경심이 생기죠. 그리고 법적으로 더 높은 나라, 우리 마치 선생님 보듯이. 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제정치를 무정부 상태라고 보는 이유는 우리는 누구도 우리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미국도 우리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옆에 있는 세나르 중국도 우리 형님이 아니고 네. 1대1이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뭐 현재 국제정치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이라는 단위를 중심으로. 근데 이제 역사가 어느 날 더 발전해가지고 우리 아시아 사람은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그런 날이 언제 올지 모르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국제정치학자들이 자꾸 에러를 범하고 특히 이제 신문에 에러를 범하는 거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 이제 아시아의 경제력이 미국을 앞서게 되었어. 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 틀렸냐면은 미국은 한 나라인데 아시아는 수십 나라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중심이 이제 미국에서 아시아로 오고 있어. 네, 그건 틀린 옮겨가고 말이에요. 있다. 네. 그건 왜냐면은 그건 유닛이 틀린 겁니다. 분석의 단위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세계 패권이었는데 그것이 아시아로 온다? 그러면 안 돼요. 중국으로 간다. 일본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가로. 네. 그렇죠. 아니면 그러니까, 뭐 대륙에서 대륙.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전성시대가 끝나고 아시아의 전성시대가 시작됐다. 네. 이거는 틀리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논리적으로 없는 성립할 수 말이네요. 없고 네. 서양의 시대가 끝나고 아시아의 시대가 된다는 것도 틀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서양의 시대가 아니라 서양의 한 나라가 강했거든요. 네. 서양에 보면은 포르투갈이 한때 강했고 포르투갈도 서양인데 그렇죠. 포르투갈의 시대인 폴란드도 네. 폴란드의 시대인 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네. 우리가 국제정치학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지 네. 뭐 양과 양의 관계가 아닙니다. 대륙과 대륙의 관계도 아니고 그래서 국제정치학자가 유럽의 파워가 이제 아시아로 전이된다고 얘기한 것은 그 개념적으로 사실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요새 그런 말을 우리 아주 뭐 그냥 아무데나 막 쓰거든요. 뭐 서유럽에 속해 있긴 하지만 아일랜드만 해도 그치, 그건 영국의 뭐 800년 약소국이죠. 식민지였고 그쵸? 약소국이었고요. 아시아가 부상한다 네. 그러는데 지금 일본이 부상하나요? 일본은 쓰러지고 있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아시아가 부상한다고 얘기를 하느냐는 중국은 저희가 여러 차례 분석했습니다만 사실은 좀 사상두각, 좀 위태위태한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시아가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우리들이 느끼면은 뭐 장 박사는 우리는 아시아인이야라고 느끼는 날 뭐 아시아가 부상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아시아 GDP가 올라가니까. 아시아인이라는 아이덴티티는 사실 없죠, 거의 지금.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런데 뭐 힘의 전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의 힘이 아시아로 오고 있다 그런 거는 안 되는 말이죠. 네. 그건 분석 단위.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이 어법으로 성립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신문 같은데 보면은. 그러니까 국가 이익이라는 말이 분석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논리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문 한다는 거가 그냥 뭐 두리뭉실이 아닙니다. 학문은 상당히 엄밀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곤충을 연구하고 싶어. 네. 그러면 생물학자들이 곤충을 연구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연구할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곤충에 대한 정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나는 전쟁을 연구하고 싶어 그러는데 그거는 정의가 애매모호해요. 곤충을 연구하겠다는 사람은 거미는 연구하지 않습니다. 왜? 거미는 곤충의 정의에서 벗어나거든요. 네. 그 곤충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몸통, 머리, 배, 이 가슴, 배 세 개로 나눠져 있고 네, 분절적이고 분절이고 거기에 다리가 6개 있으면은 그게 곤충이라고 아주 데피니션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곤충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생물학자들이. 네. 그런데 나는 전쟁을 공부해야 되겠어. 전쟁이 뭔데? 연평해전은 전쟁이니? 1.2.1 사태는 전쟁인가? 그리고 9.11은 전쟁인가? 네. 그거를 정치학자들은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과학화 운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쟁을 정의를 내리고 그거에 의해서 데이터를 구한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미시간 대학에 전쟁 관련 연구 계획이라고 Correlates of War 프로젝트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역사에 나타난 전쟁을 다 찾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은 전투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1,000명 이상 되는 거를 전쟁으로 본다. 그러면 그거는 좀 결과론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론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배틀 데스라고 그래요. 전투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1,000명인 것을 전쟁으로 친다. 그런데 그러면 999명 죽은 것은 전쟁이 아니냐라는 반론이 나오죠. 네, 예를 들면 걸프전 같은 경우 최근에 1,000명 안 죽었는데 그럼 1,000명 안 죽으면 그건 전쟁이 아니냐. 네. 이런 그 논리가 나오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연구 프로젝트가 1965년에 시작된 겁니다. 네. 그래서 1965년까지를 연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1,000명이라는
그거는 어느 학자가 1000명으로 쳐야 된다가 아니라 역사를 쭉 보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00명으로 기준으로 치면은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친 겁니다. 그래서 999명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빠진 사례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뭐 그러니까 전제를 하고 1000명짜리를 찾은 게 아니라 다 찾아놓고 보니까 1000명에서 끊으면 되겠다 한 것이죠. 그 귀납적인 결론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리고 둘 중에서 한쪽은 반드시 국가이어야 한다. 네. 뭐 이런 뭐 몇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르면은 전쟁이 몇 번 났다라는 거가 이제 그래서 요새도 뭐 신문에 그런 거 잘 안 나오는데 작년에는 전쟁이 뭐 전 세계적으로 65회 있었다. 그게 이제 전투에서 죽은 사람이 1000명 넘는 게 65회 있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데피니션에 따라서 보도를 하는 보통 거군요. 이제 그 데피니션을 뭐 누가 했는지도 모르면서 인용할 때 작년에 전쟁이 뭐 45회 났고 금년에는 55회 났기 때문에 금년이 작년보다 더 전쟁이 많은 해였습니다 했을 때 그 기준이 전쟁터에서 1000명 죽은 거가 기준이에요. 그렇군요. 네. 자, 국가 이익에 관해서 또 꼭 이 얘기만은 좀 보충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우리나라는 국가 이익에 의해서 행동을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제 사회는 전쟁이 상당히 언제든지 날 수 있고 그리고 주권 어느 나라든지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권보다 더 높은 주권은 없고 더 센 주권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주권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 이익이라는 얘기를 쓰는 것이 올바르다는 그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에 논설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국가 이익을 뭐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썼을 때 그러고 나서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는 난 조금 좀 그러니까 좀 뭐가 이게 안 맞는 그런 논리적 느낌이 모순이다. 듭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국익, 내셔널 인터레스트, 국가 이익을 구성하는 SPP 네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SPPP라면은 사실은 S가 제일 중요하고 시큐리티. 그다음에 이제 파워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프로스페리티, 프레스티지 이 순서를 어기면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교과서적인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SPPP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얼핏 보기에 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그거를 역순으로 추진하는 게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분이 있는 듯합니다. 있죠. 그래서 그 미군 나가는 거는 우리의 시큐리티하고 프로스페리티하고 파워에 손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프레스티지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도 그 정도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최인훈 선생님 소설에 보면 초가삼간 태우더라도 빈대 잡는 맛이 어디냐 뭐 이런 그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국가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우리 개인은 뭐 가서 꿇을 수도 있고 그런데 국가는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합 이상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합쳐서 이제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됐는데 5천만 명 개개의 그 속성을 다 합쳐서 이 나라가 생긴 건 아니에요. 국가라는 다른 아이덴티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북핵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협상하자는 말은 그 자체로 논리적인 모순인 거네요. 협상을 하기 위한 목적은 북한핵을 제거시키기 위해서라야 됩니다. 제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서 협상을 하는 것이지. 그게 대한민국의 세큐리티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협상의 목적을 협상해 두면 안 된다는 그 얘기죠. 근데 보통은 북한 핵의 제거보다는 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뭐 달래기 그거 이제 우리가 북한은 우리보다는 무지하게 현실주의적입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현실주의적인데 이거 우리 얘기가 여기 베나TV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남한의 정권이 존재하는 한 남한과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한 번도 잊으면 안 된다. 정권이 존재하는 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일성이. 그 정권은 햇볕 정책을 하는 정권이든 반공 정책을 하는 정권이든 북한하고 싸우자는 정권이든 북한하고 얘기하는 정권이든 관계가 없어요. 정권 자체가 남한의 정권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한반도에 평화가 없다라고 아주 단언을 한 것이죠.
그게 현실주의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른 그런 상대가 옆에 있는 것은 어떤 경우도 평화가 아니다. 평화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진짜 평화로 가는 가짜 평화의 과정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동족이니까 동족이면 6.25 전쟁 일으킬 수 있나요? 네, 동족임을 앞세우면 뭐 다른 모든 것은 그렇죠. 문제가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은 동족이니까 피가 같으니까 우리끼리 한결애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것도 국가라는 개념을 초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피가 가까워서 피가 같아서 그러면은 북한 다음으로 우리가 잘 지내야 될 나라는 일본이 되죠. 네. 일본 피가 우리랑 잘 가까우니까. 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랑 피가 같으니까 잘 지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피가 두 번째로 갖고 온 일본하고는 고담으로 잘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논리적 자가당착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학이라도 이게 사회과학이지만은 이 개념을 쓸 때 정확히 사용해야 됩니다. 정확히 사용해야지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맞는 글이 나오죠. 알겠습니다. 북한은 단 한 번도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탈피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낭만주의적 관점 혹은 휴머니즘을 바닥에 깔고 접근하는 순간 판판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네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충근 박사님과 학술 영어 국가 이익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관해서 한번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